안녕하세요.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왜 하필 시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를 바탕으로 우리 문학사를 이해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본인이 제가 왜 다양한 문학 장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시, 소설, 희곡, 수필, 이 네 가지 중에 시를 바탕으로 문학사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문학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학의 어떤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문학이 우리의 일상에 낯설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왜 본 필자는 굳이 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파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시는 거센 감정의 자연적 범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정이 차오르다 못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 그것이 넘쳐나는 거, 그걸 바로 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동양에서 시는요, 말씀언 그리고 절사, 이 두 가지 한문이 만나서 바로 시라는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에서 하는 말, 이게 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유명한 절에, 그 주지 스님이라고 하죠. 그 절을 대표하는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봤대요. 스님,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실패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자 이 주지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 이게 굉장히 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지를 물어봤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질문했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에 대한 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여기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산은 산처럼 살고 물은 물처럼 살고, 너는 너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너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다, 이 안에 운율과 함축이라는 시의 특성이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운율이 있고요. 그걸 길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짧게 함축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장 시를 잘 표현하는 하나의 예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시는 짧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인 문학 장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기도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제례의식, 그러니까 옛날에 신에게 제사 지내던 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종합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유사에 구지가가 등장하잖아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 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이게 뭐냐면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춤을 췄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빙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또 길지 않고 짧게 함축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노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운율이 있었겠죠. 이게 바로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애초에 종합예술의 형태로 존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속시가 바로 이 구지가인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형태를 띄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양에서도 이때 서사시 장르가 유행을 하면서 신 혹은 신적인 영웅을 찬양하는데 이 시가 사용되었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뭐 길가메시 이런 고대 서사시도 있었고요.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권 같은 것들도 대부분 서사시예요. 엄청 무슨 소설보다 더 길지만 이건 시예요. 그리고 고려 후기 이규보가 썼던 동명왕편 역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위대한 영웅에 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현대에도 이런 서사시가 쓰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표현이 되죠. 그리고 현대에는 대부분 개인의 정서,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서사시는 굉장히 희소한 장르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희곡의 형식을 지닌 극시도 시의 한 갈래지만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정시는 천천히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살펴볼 거니까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서사시와 극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대의 서사시는요. 유엽, 소녀의 죽음 중의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1930년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던 첫날 내 집에 오는 길 전차에서 나는 매우 착잡한 소녀를 만났어라. 초승달 같은 그 두 눈썹은 가장 아름다워 그린 듯하고 포도주 빛 같은 그 입술은 달콤하게도 붉었다. 자, 이게 굉장히 길어요. 서사시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그 중에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핏 보면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일기 내지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던 수필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학보단 비문학적일 것 같은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이 안에서의 어떤 함축적인 상징성, 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극시 같은 것을 또 살펴보자면요. 가장 대표적인 극시가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거죠. 이 셰익스피어도 사실은 시극, 희극, 그러니까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희곡을 위주로 쓰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극작가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정확한 표현이고 사람들이 뭐 소설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극작가라는 표현이 어울리고 이때 당시에 극은 시극을 의미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 참아야 하는가. 죽는 건 그저 잠자는 것일 뿐 잠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신이 따라붙는 무수한 고통은 사라지지.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결말이 아닌가. 그러면 또 꿈을 꾸겠지. 아, 그게 문제로다. 이 세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죽음 속에 잠은 때에 어떤 악몽이 나타날지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 괴로운 인생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가.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극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는 이 문학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갈래예요. 아까 얘기했죠. 종합 예술로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서 문학적인 특성을 굉장히 잘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시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학적 글은 대상 그 자체를 1대1 대응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을 이렇게 감싸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1교시 때 처음 수업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시는 이렇게 때로는 함축적으로 때로는 소설보다도 더 구구절절하게 길게 이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를 문학을 설명하는 대표 요소라고 설정을 했고 이 시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학사를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다양한 문학 작품
이 갈래 중에서 시를 바탕으로 우리 문학사를 설명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시가 문학이라는 갈래를 사실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시들을 소개하면서 그때 당시의 문학사를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